사람책 5스레입니다. 실록, 대하소설, 조선왕조 500년, 제6권, 외척도, 공신도, 세 번째 이야기, 조선왕조 실록입니다. 전체 책 제목과 같으네요. 술청 출입이 너무 잦질 않느냐. 정상짐과 같이 있었다는 사실을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하기 위해 세운이 먼저 들어와 연지의 방에 들어가 있었다. 세운의 얼굴이 치기로 달아올라 있어 연지는 조금은 찌푸린 얼굴로 세운에게 물었던 것이었다. 송구하옵니다, 어머님. 나이 16살이면 기방에 출입하다 한들 탓할 사람이 있겠느냐마는 그런 일이 잦고서야 잦은 것이 아니옵니다. 술잔을 앞에 놓았다 해서 쓸데없는 말로 소위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옵니다. 하면 누구와 어울리느냐. 오늘은 사부님과 치국에 관한 일을 논했습니다. 사부와 연지의 낯색이 돌변했다. 삼진에게 다른 속셈이 있을 것으로 어렴풋이 짐작해온 연지였다. 사부님께서는 어머님의 말씀과 달리 소자가 너무 서책에만 갇혀 있다고 하시며 연지는 나직이 세운의 말문을 가로막았다. 세운아, 너의 사부가 비록 경서의 동달에 있어 대감의 신임을 크게 받아 너나 길선의 사부가 된 것이지만 그 신분은 내시가 분명하지 않느냐. 아무리 망한 왕조이기로 왕실의 핏줄을 받은 내가 내시 따위와 어울려서 술청을 드나든 데서야 말이 되느냐. 어머님. 세운은 퉁명한 어조로 연지를 불렀다. 왜 애미 말을 거역하려 드느냐. 어느 한시도 애미의 소망을 잊지 말라 하였거늘. 내 몸이 고려왕실의 피가 흐르고 있다 하였거늘. 어머님, 제발 좀 그만해 두세요. 고려왕실의 피가 그 피가 뭘 어쩐다는 것입니까? 아니 이놈 세운아, 새 왕조는 조선왕조는 다음 때의 초석을 다지며 앞으로 가고 있어요. 닥치지 못하겠느냐. 연지는 왈칵 눈물을 쏟으면서 소리쳤다. 그러나 세운은 찌르듯 다시 말을 이었다. 어머님, 소자가 고려의 왕손이면 이제 와서 고려를 살리자 해야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어머님의 입에서 그 같은 말씀이 나올 수 있다고 보시옵니까? 연지는 치맛자락을 쥐어뜯듯 두 팔에 힘을 주며 온 몸을 뒤틀었다. 견딜 수가 없었다. 완벽하게 무너져 내리는 좌절이었다. 물론 각오는 하고 있는 일이었다. 한 집안에 살면서 자신의 비밀이 지켜지리라고는 믿지 않았었다. 꺽쇠가 돈의 문직으로 있는 한밤의 번을 서는 날은 있게 마련이었고 또 어느 때는 숙번의 명이 있어서인지 꺽쇠가 열흘씩 집을 비우게 되는 일도 간혹 있었다. 그때마다 숙번은 연지의 방으로 스며들었다. 처음 몇 번은 죽을 작정으로 조행했으나 그와 같은 저항은 오래가지를 않았다. 허허허, 세운이를 생각해야지. 이숙번은 야수처럼 연지를 짓누르면서도 세운의 장례를 입에 담곤 했었다. 연지가 택할 수 있는 길은 두 가지가 있었다. 하나는 개 되지만도 못한 삶일지라도 세운을 보살피기 위하여 살아있어야 하는 길이었고, 다른 하나는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깨끗한 삶을 매듭 짓는 일이었다. 이 두 가지 길을 놓고 연지는 혀를 무는 고통을 겪어야 했으며 몇 날 며칠 밤을 눈물로 지샌 일도 있었다. 결국 연지는 개 되지만도 못한 삶일지라도 세운을 보살피리라 마음을 굳혔었다. 수많은 하인 종속들이 수글거리는 것을 들으면서도 등 뒤를 가리키는 수많은 손가락들을 느끼고 있으면서도 세운이만 모른다면 라는 소망과 기원으로 살아온 연지였다.
그 고통스러운 세월을 누가 짐작하겠는가. 유형의 땅에서 살고 있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었다. 죄인들은 사면받기를 기다리며 살아간다고 하지만 연지는 그게 아니었다. 자신의 행실이 용서받지 못할 일임을 연지는 알고 있었다. 어머님의 입에서 그 같은 말씀이 나올 수 있다고 보시옵니까? 세우는 이 말을 남기고 방을 뛰쳐나간 것이었다. 어머니 연지에 대한 도전이었다. 어려서는 고려왕실의 피를 받았다는 말이 왠지 신비스럽고 자랑스러웠던 것이 사실이었다. 또 그것을 큰 비밀로 알고 시시하면서 사는 것이 재미있다는 생각도 들었었다. 세우는 현실에 눈뜨면서 자신의 생각이 얼마나 단순하고 감상적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었다. 여말에서 개국 초에 이르는 그 격동의 시기에 있었던 정치적 소용돌이에 휘말려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된 것은 사실이었다. 그와 같은 사실들이 어머니 연지의 가슴에는 핏덩이로 응어리진 원한으로 남아있을 수가 있으나 그 원한의 응어리가 세운의 가슴에까지 전해질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연히 깨닫게 될 무렵에 이숙번이 어머니 방으로 스며드는 것을 세운은 목격했던 것이었다. 세운의 가슴에 새겨진 어머님의 모습은 자애롭고 아름다웠다. 또 위엄도 품격도 있었다. 그와 같은 어머님의 모습이 산산조각으로 깨지기 시작했던 것이었다. 그날 이후 연지의 도덕이 세운에게는 역겨움으로 들려왔었다. 치기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세운의 얼굴을 붉게 물들이게 했던 치기가 어머니의 가슴에 상처를 내게 한지도 몰랐다. 아무튼 시원했다. 아니 후련하기까지 했다. 벙어리 냉가슴 앓듯 하던 응어리를 쏟아놓고 난 세운은 마음이 오히려 가벼워지기까지 했다. 세운아 연지는 살아있음이 부끄러웠다. 자식으로부터 버림받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미처 모르고 있었다. 어떻게 키운 세운이던가, 그 세운이가 아니라면 살아있기나 할 일이던가, 정녕 세운이만 아니었던들 벌써 오래전에 죽었을 연지였다. 아무리 살아있음이 고통이라 한들 어찌 이럴 수가 있으랴. 연지는 멍하니 앉아있었다. 눈물이 쏟아져 낙수처럼 흘러내렸다. 어디선가 아스라이 파도 소리가 들렸다. 사람들이 외쳐대는 비명소리도 섞여서 들렸다. 아버님의 모습이었다. 배 밑창에서 떨어지는 지옥도와 같은 아비규환 속에서 아버지 왕덕이 비참한 최후를 맞고 있는 모습이 연지의 뇌리에 선명한 자국을 남기며 지나가는 것이었다. 연지는 악몽과 같은 현실과 조금은 화려해 보이는 저승길을 내용하면서 살았다. 그것은 반은 죽어있고 반은 살아있는 것이랄 수도 있었다. 남들이면 기뻐해야 할 일에 눈물을 쏟기가 일쑤였고 남들이 슬퍼할 일에 이죽이죽 웃을 때도 있었다. 연지가 실성을 했을 것이라는 사람들도 있었다. 곧 발작할 것이라는 소리도 들렸으나 연지의 모습은 흐트러지지 않았다. 나름대로의 질서를 구축해가는 의지가 있음이었다. 이숙번이 꺽쇠를 찾은 것은 연지와 세운의 갈등이 깊이를 더해가고 있을 무렵이었다. 찾아 계시오니까 꺽쇠는 사랑으로 들어와 앉지도 못하고 굽실거렸다. 편히 앉아 내 말 들어. 숙번은 꺽쇠가 앉기를 기다려 종이 한 장을 내놓았다. 내가 이것이 무슨 글자인 줄 알아보겠느냐? 예. 꺽쇠는 채 영문을 모르고 숙번이 내미는 종이를 내려다보았다. 옥, 거돌. 꺽쇠도 그 정도의 문자는 알고 있었다. 사람의 이름을 뜻함에 분명했지만 무슨 뜻으로 숙번이 그것을 내놓았는지 알 수가 없었다. 소리내는 대로 읽어봐. 옥, 거돌. 꺽쇠가 큰 소리로 말하자 숙번이 거드랗게 웃음을 쏘아놓았다. 으아하, 어떠냐? 이것이 내 이름이니라. 소인의 이름까지. 꺽쇠는 뒤통수를 극적거리면서 좋아하고 있었다. 언제까지 문지기만 하겠는가? 이숙번의 하늘 같은 신임을 받고 있는 자네가 아닌가?
좀 더 큰 벼슬을 하자면 이름이 있어야지 어떤가 없고들 망극하옵니다. 허허허. 망극이라 허허 좋지. 숙번은 너털 웃음을 웃으며 꺽쇠의 눈초리를 살피고 있었다. 연자의 관계를 아는 기미가 보인다면 어디 먼 외방으로 내칠 궁리를 하고 있는 이숙번이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름이 있어야 하지를 않겠는가. 천만다행으로 꺽쇠는 이숙번의 은혜를 고맙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이숙번은 웃을 수밖에 없었다. 바보 같은 녀석이라고 중얼거리면서. 대감마님, 진산군이 인편이 왔사옵니다. 정삼진의 목소리였다. 자넨 그만 나가보고. 꺽쇠가 방을 나가자 정삼진이 숙번의 앞으로 다가와 앉았다. 무슨 일이라든가. 잠시 전 지신사와 서연관이 자리를 바꾸었다 하옵니다. 아니, 뭐이 어째? 이숙번은 놀랐다. 지신사와 서연관이 자리를 바꾸는 인사가 있었다면 태종이 전의 의사를 밝히리라는 예감이 들어서였다. 속히 입고를 하시지요. 진산군께서 기다리고 계시겠다는 전갈이 옵니다. 진산군이라면 하윤이 아닌가. 하윤이 이숙번을 찾는 데는 그만한 까닭이 있었다.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중대사가 있을 때마다 이숙번을 내세워서 마무리 짓는 일이 많았다. 이숙번과 태종의 대전은 파격이 통하기 때문이었다. 서둘러라 서둘러라니까. 이숙번은 자비 위에서 흔들리며 소리쳤다. 어둠이 깔리기 시작한 육조 관아의 큰 길을 온통 다 쓰듯이 이숙번의 자비 행렬은 거창했다. 승정원에서 이숙번의 들기를 기다리고 있던 하윤은 몹시 초조했다. 늦었소이다 대감. 안성군, 이를 어쩌면 좋겠소. 주상께서 또 전의를 하시고자 함이옵니다. 하윤은 숙번을 보자 태종이 새로 단행한 인사의 첩지를 내보이며 탄식했다. 이 인사는 모두 세자자가 보위에 오르신 다음을 위한 것이요. 숙번은 첩지를 펼쳐보았다. 첩지의 내용은 하윤이 영의정 부사에서 물러나 그 자리에 이서가 앉고 조용무가 우정승 영삼군사가 되는 등 6조 일부 판서가 바뀌는 정도였다. 황희가 참지의정부사, 세자의 장인 김안로가 광산군, 안등이 지신사가 되었고 주로 서연에 관계했던 세자 빈객, 청성군 정탁과 서천군 한상경, 개성군 인해 검교판서 한성부사 조용들이 경연관이 되고 예문관 제약이던 변계량이 동지 경연사가 되었다. 지신사가 바뀌고 서연관이 경연관이 된다는 것은 곧 임금이 바뀜을 뜻했다. 숙번이 보기에도 충분히 짐작이 가는 일이었다. 무슨 연유여일까? 무슨 연유로 다시 전후의 뜻을 밝히신답니까? 첩지대로라면 하윤은 이미 영의정 부사가 아니었다. 그러나 이숙번은 그에게밖에 물을 수가 없었다. 환우 때문이라고 하시나 그것이 어찌 합당한 까닭이 될 것이며 천재 때문이라고도 하시나 그것이 어찌 전의 까닭이 된다는 말이요. 전하의 춘추가 43입니다. 평지 풍파가 일어나고 있음이었다. 지난번에 있었던 전의 소동으로 민무구 민무질의 옥사가 일어나지 않았던가. 또 그때는 세자의 나이 어렸다는 것이 전의 불가의 이유가 되었으나 지금은 그때와 사정이 달랐다. 그렇다고 대수 신료들이 어전에 나가 전의가 가다고 말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안성군, 이번에도 앞장을 서 주셔야지요. 이를 말씀이여이까 가시지요. 고맙소. 두 사람은 승정원을 낳아 태종의 침전으로 달렸다. 내정에는 관설불이 타오르고 있었고 이미 대소 신료들이 들어와 있었다. 이서, 성성린, 이무, 조용무, 유양 등이 모여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태종과 맞서 있었다. 이 무슨 작태던가. 임금의 자리에 앉은 사람들은 이제 그만 전의하고자 하오라고 뱉어버리면 그만이지만 이 말을 수습해야 하는 대소 신료들은 죽을 고비를 넘기는 고통을 겪어야 하는 것이었다. 인정이란 대저 남을 속이지 않는 것으로 의리를 삼아야 할 것이옵니다. 지금 주상전하께서 병을 칭하시어 선의를 하시옵는
하늘을 속이고 전하를 속이시는 것이옵니다.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 같은 조영무의 말이 내관에 의해 안에 있는 태종에게 전해졌다. 잠시 후면 내관이 나와서 어의를 전할 것인데 이숙번은 그 순간을 참지 못했다. 전하 안성군 이숙번이옵니다. 잠시 탑전에 들겠사옵니다. 이숙번은 침전의 문을 열고 성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었다. 다른 때라면 숙번의 이 같은 물에는 탄핵의 대상이 되고도 남을 일이지만 지금은 형편에서는 오히려 이숙번의 그와 같은 행위가 있어 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중신들이었다. 전하의 춘추 이제 43이옵니다. 후궁들 100을 거느리신다 해도 왕성하신 기력이었고 성덕이 바야흐로 무르익어 가심인데 전의라니요. 이숙번의 주청에는 마치 잡당 같은 무엄함도 섞여 있었으나 태종은 탓하지 않았다. 천재가 심하다. 하늘이 날 원망하지 않고서야 어찌 해마다 이럴 수가 있느냐. 선의를 하신다 하여 재앙을 구제한다면 세상 임금이 다 선의로서 재앙을 이기려 할 것이옵니다. 그만한 왕자가 있다고 보시오이까. 전하께서는 쉬운 말씀으로 선의하시겠다. 이번에는 말리지 말라 하시옵니다마는 대소 신료들이 겪는 고초를 어찌 생각을 아니하시옵니까? 천재가 아닌 제약이 아닌 다른 연유가 계시면 하게 주시옵소서. 이숙번의 주청이 격렬해지자 그의 용기를 얻었음인지 하윤과 성성린이 다시 들어와 부복했다. 춘추 43세 선회해야 까닭이 어디에 있사온지 신이 먼저 알고 싶사옵니다. 성성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하윤이 좀 더 적극적이었다. 그러합니다. 후대의 사관들이 전하 때의 사초를 보고 43세에 전의하셨다면 모두들 전하를 우습게 할 것이옵니다. 전하께서는 지금의 약습을 후대에 남기고자 하시옵니까? 거두어 주시옵소서. 사초라. 이때 태종은 사초란 말을 깊게 씹어 되새기기 시작했다. 전하 새 왕조가 창업이 될 때 전하께서 하신 일들도 사초에 오를 것이옵니다. 그런 전하께서 아무 명분도 아무 까닭도 없이 춘추 43세 보위를 물렸다면 승하하오신 태조 강은 대왕의 함흥주필과 무엇이 다르옵니까? 신등은 이 점을 심려하고 있음이옵니다. 통촉해 주시옵소서. 잠시 전 사초를 거론하였소. 그러하옵니다. 사초는 두루 알려지진 않사오나 사관들이 읽게 되옵니다. 전하의 오늘의 일이야말로 사초에 오른다면 웃음거리밖에 될 수 없을 것이옵니다. 하윤은 또박또박 주청했다. 태종은 신음 같은 한숨을 토해내면서 눈빛을 빛내고 있었다. 또 자신이 주도해야 할 일이 뇌리에 스쳤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역사를 기록하는 일이었다. 조선 왕조의 창업 과정에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수많은 우여곡절을 몸소 겪은 태종이었다. 자기 스스로의 악업이라고 말할 만치 잔인한 살생도 있었다. 형들과의 갈등, 아버지와의 갈등, 그래서 조선 왕조는 창업되었고 자신은 지금 보위에 있는 것이다. 이 엄연한 사실을 누가 적을 것인가? 사실을 벗어난 기록이거나 진실을 알지 못한 기록이 된다면 자신의 모습은 한낱 무렵배로 전락될 가능성마저 배제할 수 없지를 않는가. 태종이 불같은 의지가 다시 살아나고 있었다. 역사를 바로 적어 놓아야겠다는 생각, 그 또한 새 왕조의 창업에 버금가는 일이라고 태종은 믿었다. 진산군, 혹 실록이라는 것을 아시오? 하윤의 대답은 유창했다. 알다뿐이옵니까? 고려 때 사관들이 사초를 적은 것만으로도 만족했사오나 중국에서는 고대로부터 그 사초를 모아 실록을 만들어 나라에 보관하여 역사를 남기고 있사옵니다. 임금은 볼 수가 없사오나 사관들은 선왕들의 공과 흉을 알 수 있음이옵니다. 한나라의 흥망성쇠 또한 그 실록으로 알 수 있사옵니다. 고개를 끄덕이는 태종의 얼굴에는 이미 전의를 앞둔 임금의 표정이 아니었다. 이 나라 조선은 어떻게 기록으로 남을 수 있을까? 태종은 그런 의문에 가득 찼다. 내 경들의 뜻을 알았으니 물러들 가 계시오. 태종은 전의의 뜻을 거두고 실록 편찬에 대한 생각에 열을 올렸다. 아바마마의 실록을 만들어야겠다.
창업 때 일을 정리하는 것은 곧 조선의 역사에 길이 남게 되는 일이 되리라. 태종은 그날부터 춘추관 관리들과 잦은 접촉을 가졌다. 춘추관은 두말 나위 없이 역사에 관계되는 서적을 모조리 관장하는 기관으로 그 우두머리는 의정부의 우두머리가 된다. 영의정 부사 하윤이 곧 영춘추관사로서 태종과 거듭 의논을 했다. 고려 때도 실록이 없었던 바 아니지만 흔히 말하는 편년체로 된 실록은 아니었다. 역사를 어김없이 바로 적는 데는 편년체가 가장 합당할 것 같았다. 태종은 마음이 조급해졌다. 중국의 경우로 본다면 왕이 죽은 지 3대 뒤에 편수토록 되어 있다. 따지고 보면 태종 자신이 3대째의 임금인 셈이다. 게다가 태조실록을 만든다면 창업에 가장 큰 일을 맡고 마침내 찬탈하시피 해서 왕위에 오른 태종 이방원 자신에 대한 평가가 없을 수 없음이 아닌가. 과연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나는 악업의 선봉이지만 모든 것이 나라를 위하고 백성을 위하는 일이 아니었던가. 내가 죽은 뒤에는 또 어떻게 나를 적어놓을까? 실록이 궁금한 것은 모든 제왕이 다 마찬가지다. 많은 사람을 죽음에 이르도록 한 임금일수록 더욱 궁금하리라. 태종이 그중 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어떤 사관의 사초도 또 그 사초를 모아 엮은 실록도 임금은 볼 수가 없다. 그 때문에 더욱 태종은 몸이 다는 것이다. 태조가 죽은 지 1년여 아직 상왕과 주상이 그 아들인 때에 태조실록을 편습게 하는 것은 너무 빠른 일이긴 했다. 아무리 임금은 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실록 편사인 춘추 판사들이 살아있는 임금에 대한 부분을 굳이 나쁘게 쓸 까닭이 없으니 공정성을 잃게 되는 것이다. 태종은 그 때문이라도 빨리 실록을 편수하게 하고 싶었다. 여봐라, 춘추관의 당상들은 모두 불러 모아라. 태종은 초조해진 마음으로 다시 소리쳤다. 어느새 전우의 뜻은 깨끗이 감춰지고 없었다. 영춘추관사 하윤, 지춘추관사 유관, 동지춘추관사 정이호, 변계량 등이 태종의 부름을 받고 급히 몰려 들어왔다. 과인이 경들을 부린 것은 이제 실록을 편수할 때가 되었음을 알리기 위함이요. 창업주이신 선왕께서 승하신 지 이제 1년여, 지금부터 편수를 시작해도 수삼년은 걸릴 것인즉 오히려 늦은 감이 없지를 않아요. 임신년에서 정진년까지 사관 사초를 수납하여 편수를 시작하시오. 진산 부원군은 먼저 지획을 드시오. 하윤의 손에 실록이 편수된다면 적어도 하윤과 태종이 관한 일은 적당하게 평가되지는 어렵지 않을까. 그러나 태종이 역사를 보는 눈은 이미 뚜렷해졌다. 약간의 왜곡됨이 있더라도 일을 서둘러야 했다. 조선의 창업에 대한 일은 이때를 놓치면 그 누구도 정확히 알 수가 없는 일이 아닌가. 신명을 다 바치겠사옵니다. 그때 춘추관 기사관인 송로가 얼굴을 붉히며 나서고 있었다. 아니되옵니다. 전하, 예전의 사기를 보건대 실록은 모두 3대 후에 이루어졌사옵니다. 태조대왕의 구신으로서 실록을 편습케 하심은 후세에까지 부끄러움을 남기게 될 것이옵니다. 거두어 주시옵소서. 타당한 말이었다. 태조 이성계를 보필해온 구신들이 그때 일을 적는다면 어찌 공정성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그 말에 화가 난 하윤이 말했다. 태조대왕의 일을 어찌 한때의 사관들이 다 갖추어 기록하겠소. 마땅히 노성한 신하가 죽지 않았을 때 본말을 갖추어 기록하여 실록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은 합당한 말씀이 아닌 줄로 아옵니다. 선왕의 신하로서 선왕의 역사를 편수하면 후세에 의논하는 자들이 그 공렬과 덕업의 훌륭함을 믿을 수 있겠사옵니까? 다같이 공과 덕을 기리더라도 후세에 의심이 될 일은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옵니다. 마땅히 지금 실록을 편습케 하심은 불가한 일인 듯 하옵니다. 거두어 주셔야지요. 송포도 우예로 강경하게 맞섰다. 태종은 눈살을 찌푸렸다.
말인즉 옳은 말이다. 하나 그리 미룬다면 왕씨의 역사는 조선에 와서 편수하게 하고 조선의 역사는 또 다른 왕조에서 편수해야 한단 말이 아닌가? 왜 대답을 못해? 다분히 감정적인 태종의 말에 나선 이는 경연사 우승범이었다. 전하, 태조대왕으로부터 주상전하에 이르기까지 비록 3대라고 하나 겨우 18년 동안의 일이니 어찌 2대라 할 수 있사옵니까? 같은 시대의 신하로서 당시의 인물을 논할 수는 없사옵니다. 전하, 반드시 예전의 법이 있을 것이옵니다. 3대라 하여 실록 편수를 늦추고자 하지만 예전의 일이 반드시 그와 같지 않을 것이옵니다. 예조의 역대의 실록 편수 일을 상고해 보심이 옳을 듯 싶사옵니다. 하인은 반드시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썼고 태종도 좋은 기색이 아니었다. 그처럼 심한 반대는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다. 예조에서 태종의 명대로 역대의 실록을 수천한 예는 예를 적어 올리면서 논쟁은 더욱 치열해졌다. 본조에서 왕지를 받들어 고전을 상고해 보았는데 한무제 때의 사마천이 황제로부터 서한무제까지 이를 찬수하였고 동한명제가 반고로 하여금 서한고조로부터 찬수하여 효평제와 왕망의 일을 마쳤고 당태종이 방현영에게 조소하여 고조실록을 수찬하였고 정관이 17년에 방현영이 태조실록을 찬수하였고 14년에까지 이르렀고 송태조의 실록에 이르러서는 태종 때 심윤 등이 찬수하였고 태종실록은 진종 때 전약수에 명하여 수찬하였고 원나라 성종 원년에 한림 국사원에 조소하여 세조실록이 찬수하였고 7년에 한림 국사원이 태조로부터 현종 이르기까지 오조의 실록을 수찬하였사옵니다. 고전에 의하면 마땅히 본조의 국사를 수찬해야 하옵니다. 예조의 상고를 보아도 알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어이하여 경들은 실록 편수가 불가하다 이르고 있음인가? 태종은 예조에서 올린 전을 받아들고 마구 흔들어 보였다. 그것으로 실록 찬수를 추진할 수 있으리라 굳게 믿은 것이다. 전하, 고전에 의하면 편수해야 옳다는 것이지 꼭 오늘 일은 그렇다는 것은 아니옵니다. 같은 때 사람이 같은 때의 일을 찬수하면 어느 누가 갖춰 쓰고 곧게 쓰겠습니까?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조 판서 이윤의 말이 또 불씨가 되었다. 송포가 또 나섰다. 사관이 사초로서 당대의 일을 기록하는 것이고 그것을 수찬함은 후인이 기다려야 하는 법이옵니다. 통촉해 주시옵소서. 대관들의 상소도 올라왔다. 믿을 수 없는 실록을 지어 무엇 하겠나는 시기였으니 태종은 화가 치밀어 오를 수밖에 없었다. 공과 사는 엄격히 구별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당대의 신하라 해서 당대의 일을 속이는 일은 간신이 아니고서야 있을 수 있겠느냐. 충신임을 자처하는 경들이 어찌 그럴 수 있단 말인가. 이미 3대가 지난즉 당대의 노성한 신하가 살아있는 이때야말로 실록을 편수하기에 가장 합당한 때이니라. 어서 춘추관에 일러 이 일을 착수토록 하라. 태종은 이어 실록 편수에 관계되는 일들을 불러 큰 잔치를 베풀었다. 그 잔치의 의미가 무엇일까? 하윤, 유관, 정의호, 변교령 등과 기주관, 조말제, 권훈, 윤희, 겸기사관, 신장, 사관 우승범, 이심 등에게 내려진 어주는 알게 모르게 그들의 마음을 풀고 있었다. 경들은 고려가 왜 망해야 했던가를 알아야 할 것이며 또한 새로 세운 이 나라 조선이 왜 하루바삐 그 많은 피를 흘리면서까지 안정을 되찾아야 했던지를 알아야 할 것이요. 힘없는 왕권이 종사의 안위에 관계될 수는 있겠소. 과인은 경들이 그 같은 역사의 일을 두루 생각하여 실록 편수에 임해주리라 믿고 있어요. 허허, 자 드시오. 만극하옵니다. 전하, 한 가지 제도를 정작시키는 데는 형언하기 어려운 고초가 따르기 마련이다. 그날 그나의 일을 편전체로 적게 될 조선왕조 실록을 처음 편찬할 때도 극렬한 반대가 있었던 것이었다. 태종의 집념이 그것을 눌렀다. 그럴 수밖에 없질 않은가. 이제 편찬에 착수할 태조실록은
태반이 태종의 일일 수도 있었다. 또 이성계의 행적을 지나치게 정당화해 놓는다면 태종 이방원은 격하되게 마련이다. 태종 이방원의 행적을 살려놓으면 태조 이성계의 업적을 담을 수 있다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 아니겠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하윤이 적임일 수밖에 없었다. 태조실록이 하윤을 중심으로 편찬돼야 하는 것은 당시로서는 불가피한 사정이었다. 태종 10년 1월에 착수되고 그로부터 3년 뒤인 13년 3월에 전 15권으로 완성된 태조실록에는 세자도 아닌 다섯째 왕자로서의 이방원의 이름이 자주 거론된다. 그가 자행했던 잔인한 살생들이 때로는 은폐되고 때로는 정당화되고 또 때로는 미화되어 있는 대목도 자주 접하게 된다. 이 같은 사실은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기본 전적도 때에 따라서는 역사를 왜곡하고 있음을 아는 일이며, 역사가 후세의 사가들에 의해 기술된다 해도 그것을 사실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하는 의구심이 생기는 것도 무리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태조 이성계와 태종 이방원과의 문제만이 그런 것은 아니다. 조선왕조 창업 과정에서 창업 초기에 이르기까지 이념적인 기둥의 한 사람이었던 삼봉 정도전의 경우가 대표적인 예가 될 것이리라. 정도전은 제1차 왕자의 난 때 이방원의 손에 목숨을 잃었다. 그날 이후 정도전의 이름은 거론되는 것조차 금지된 채 400여 년을 흘러보내게 되지를 않았는가. 역사의 기록이 처음에는 강자의 편에 선 진실일 수가 있으나 세월의 흐름이 그것을 고쳐서 바로해 놓는다. 역사가 진실이라는 것은 이 때문일 것이니라. 조선왕조 실록이 때로는 강자의 편에 선 기록일 수는 있으나 그런 가운데서도 임금의 험담이 쓰여져 있고 권자의 핵심에 있었던 세도들이 짐승보다 못하게 적어놓은 곳이 있는 데다 두 가지 커다란 까닭이 있음을 기억해 두지 않으면 안 된다. 첫째, 조선왕조 실록은 임금이 보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임금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들지 않는 규절이 고치라 한다면 단 한 줄이 진실인 듯 성에 남을 수가 있었을 것인가. 둘째, 사관들의 신념이 권력에도 금력에도 골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 사관들은 고관 대작들이 맡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관 말직들이 담당을 했다. 예문관에 봉교, 대교, 검열 등이 있었으니 정칠품에서 구품까지의 직에 있는 사람이다. 그들에게는 아무 힘도 없었다. 그러나 삼공육경들마저도 사관의 앞에서는 언행을 조심해야 했다. 혹 영의정이나 판서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비행이 서초에 적힌 것을 알게 되면 권세로서 협박하고 금품으로서 회유하고자 했다. 젊고 힘없는 사관들이 여기에 굴하지 않았다는 사실, 스스로의 목숨을 잃을지언정 사관의 긍지를 지켰다는 사실이 조선왕조 실록을 잇게 한 힘인 것이다. 우리들의 주변에는 많은 문화유산들이 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이 조선왕조 실록이다. 그것은 나무로 지은 절이 아니라 돌로 깎은 부처가 아니다. 흙으로 빚은 자기도 아니다. 조선왕조 실록은 한 왕조의 크고 작은 일들이 빠짐없이 적어놓고 있는 역사인 것이다. 그것이 오늘의 전하기까지는 또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우리는 우리들 선조의 행적을 단편적인 문서가 아닌 처음부터 끝까지 기록된 역사로 지니고 있다는 사실은 내놓고 자랑할 일이라고 필자는 믿고 있다. 오늘에 남아서 이만치 자랑스러운 조선왕조 실록이 그 편찬 과정에서 극렬한 반대에 부딪혔고 그것을 불같은 성미와 집념으로 밀어붙인 태종의 용단은 높이 평가할 만한 일이 아닌가. 실록의 편찬, 그것이 자신의 재임 중에 완성해 놓아야겠다는 태종의 집념은 전위에 관한 소동을 말끔히 가시게 한 셈이었다. 태종의 눈빛은 다시 이글거렸고 불같은 가슴은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다. 한마디로 그는 무서운 사람이었다. 이번 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